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나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디자인 KQL 이수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유양 DNU 김상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퍼셉션의 최소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산업연구원 이양구 기계전자산업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경 차기 디자인 기업협회 회장님이신데요. KQL 이수신 대표님부터 제가 앉은 쪽에서 더 우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저는 그 디자인 기업협회 소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 정책을 주제로 해서 진흥원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교수님의 성공 사례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이제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기업 협회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 사실 올해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환경 디자인, 여러 그런 분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여러 분야의 어떤 디자인 기업들, 그러니까 디자인 기업을 업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협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의 주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혁신인데요. 아마 저희 디자인 전문 기업들은 사실 비즈니스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다 아울러서 디자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디자인 기업은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어떤 직접적인 아주 세부적인 부분 갖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필영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창조혁신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말 그대로 맞춤형 디자인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컨설팅, 그리고 2단계 디자인 경영, 디자인 비즈니스 융합, 그리고 미래 산업 창출, 디지털 프로덕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중소기업에 따라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의견을 갖다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체계가 한 가지 좀 의견은 상당히 지속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부분은 사실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봤었을 적에는 모델 하나하나가 사실은 계속 중소기업의 디자인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춰야 합니다. 제품 자체 하나하나가. 그럼 그런 모델을 계속 개발하면서도 그런 지속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델 하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지원 전체를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디자인의 어떤 과제를 갖다가 하나 수행을 한다라든지 디자인의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지금 사실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 자체만 의뢰를
할 뿐이지 거기 디자인의 어떤 역할, 또 기획서부터 해서 개발, 양산 그리고 판매까지도 사실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그 플랫폼에서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업체와의 어떤 그 파트너십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뭐 1년 단위, 뭐 3년 단위, 5년 단위도 상당히 생각해 보면 묵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그 신문을 갖다가 좀 봤는데 거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피닌파리나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기업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마 이제 한국에 내한하게 돼서 거기 아마 기사를 나는데 거기서 좀 유심히 본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피닌파리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라리 디자인, 그러니까 페라리 그 스포츠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페라리 업체의 디자인을 해줍니다. 디자인해주는데 거기에 80년 동안을 갖다가 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기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페라리 스포츠카는 거기에 정체성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바로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그게 세 번째였네요.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단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디자인 비즈니스 자체도 디자인 기업도 중소기업의 하나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혁신 센터를 설립해서 그 혁신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부분과 상생 파트너십 관계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하고 그걸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생 파트너십 사실은 디자인 기업으로서 제가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 공정거래가 상당히 핵심인데 사실은 뭐 디자인 기업은 을입니다. 을이고 그리고 사실 갑에게 영원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디자인 기업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매출의 그런 규모가 있는 부분하고의 어떤 그런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적에 상당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디자인 기업끼리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디자인진흥원에서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홍보하시고 또 많이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표준 계약서가 마련돼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융합 단일 창구라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방법이죠.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누굴 찾아가야 하며 어떤 뭐 지원책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런 어떤 단일 창구로 해서 그런 걸 지도하고 일일이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창구라는 역할이 상당히 거기에 적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디자인 상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거기는 아주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상담사 그런 어떤 팀들이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 기업 협회를 대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소업 기업들하고 디자인 기업들하고의 어떤 파트너십이 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 지원을 할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지원을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그런 거를 단일화한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컨셉이긴 한데 과연 거기에 누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들을 좀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은 다음 차후에 가기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양 DNU의 김상옥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토론자로 됐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써왔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갖고 와서 제조업으로서 적용을 했냐 이 말씀을 아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시나리오에 없는 저희 회사의 지금 현 주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디자인을 불러서 접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간단한 스타일링하고 컬러 바꾸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제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놀로지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에 디자인 진흥회에서 하는 CEO 디자인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고를 바꿨습니다. 근데 물론 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CEO가 어떻게 사고를 바꿔서 본인과의 차이가 아마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문 이 디자인 하신 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의뢰를 해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은 테크놀로지가 우수하게 얘기를 하고 디자인 하는 분은 디자인을 우수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충이 잘 안 돼요. 어떤 면이냐 원가적인 면에서도 상충이 안 되고 경쟁적인 면에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서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많이 만나서 자주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테크놀로지를 하려면 원자재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구매, 원자재 어떤 원자재가 들어가느냐부터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추천을 해서 그 양반이 저희 회사에 거의 한 1년 동안 근무를 받고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상품 기획도 지금은 마지막 제품 단계까지는 다 이 양반이 관여를 했고요. 거기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인간 사회적 친화적인 디자인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죠. 전혀 디자인은 못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한 2년의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환경적인 거, 사회 친화적인 것까지 디자인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 제조업한 CEO는 디자인을 한다는 건 원가가 더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디자인하고 붙어서 해보니까, 융합을 해보니까 실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절감되는 것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그 회사가 나이파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나이파이라는 건 굉장히 낯설 건데 와이파이보다 더 빠른 나이파이. 와이파이가 문제가 뭐냐면 간섭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파수 되게 늦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가시관 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ED 픽셀을 이용해서 통신이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글로벌 환경을 갖고 있는 제품의 기획은 디자인이 같이 접목을 했었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저는 오늘 제조업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오늘 또 하나 저는 와서 배운 게 뭐냐면 여기 토론자 나오신 분들하고 명함을 교환하다 보니까 제 명함이 칙칙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쓰는데 눈에 띄는 명함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그 제조업에서 맞는, 어차피 중소기업이라는 건 이 인하우스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소수의 인원이 빠른 시간에 얼마만큼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의 장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 디자인을 받아서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고유기술을 같이 접목하니까 디자인과 고유기술이 융복합이 되니까 사실 창조적인 시너지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제도들을 좀 진짜 제조업에서 필요한 제도가 좀 더 장려되고 독려된다는 건 지금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글로벌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김상욱 대표님 잘 아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와이파이 다음이 이제 LED를 이용하는 라이파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는데 그 제품이 여기 있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CEO들의 그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단지 이 스타일링이라든지 컬러를 바꾸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심지어는 이제 명함을 보고도 이제 이 내 명함이 칙칙하구나라는 거를 아셨다 그러면 이제 거의 디자이너가 다 되신 거예요. 요건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여기 올 때까지 2년 걸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를 한 6개월 만에 했을 거라면은 훨씬 더 가치를 많이 창출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디자인 쪽에 정책 입안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국산업연구원의 이한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 산업 이런 쪽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게 주로 자동차, 전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이끌는 양대 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조선하고 기계산업을 포함해서 거의 우리 제조업의 60%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수요 산업 쪽에서 이제 많이 바라봤는데요.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낀 게 좀 그 디자인 이 개를 보면은 상당히 좀 패시브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스몰합니다. 영어로 하면 작은 조직입니다. 또 하나는 좀 사일로 조직이 많지 않나, 좀 폐쇄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패스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왔는데 디자인계에서는 패스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당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고 1998년에 상당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고 했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디자인 산업을 상당히 육성하겠다. 이미 10년 전에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장기할 때 서비스 산업 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놔라. 그래서 우리 디자인계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다 하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중간 보고까지는 서비스 산업에서 디자인계가 1등을 했습니다. 가장 아이디어가 좋았고 프로젝트는 아주 내용이 신선했다. 근데 갑자기 이 규모로 이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디자인이라는 게 그러면 산업 규모가 얼마냐? 그 당시 아무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한 1조 될까요? 그랬더니 야, 그럼 자동차 산업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하나의 기업의 매출보다 더 작은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밀려났습니다. 그게 기회에 패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금융위기가 또 2008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최근 또 세계 경제의 이 흐름을 보면, 특히 산업계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성장통을 겪으면서 새롭게 부활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G5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이렇게 5개 국가가 지금 쭉 끌어왔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영국이 과거에 제조업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무너졌죠. 그 다음에 대국 중에서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고도 봅니다. 독일 통일이 되는 1989년 이후에 통독의 후유증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991년에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잘 나가던 미국도 2000년대 말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자, 그러면 남아있던 게 프랑스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G5가 다 성장통을 한 번씩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다시 회생한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은 대처수상,
아시다시피 뭐 완전히 영국 경제를 개혁하고 산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때 또 얘기한 게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디자인 or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강요들이나 상당히 경제계한테 디자인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고 또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는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미국에 한 1년에 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독일에 가서 독일 산업들을 쭉 봐봤고 지난달에는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5개국을 다 한번 또 돌았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디자인 육성을 합니다. 디자인계를 육성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융합을 가장 잘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기업하면 아이디어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독일을 가보면 공정 혁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 디자인에 굉장히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가보니까 친협업법이라는 것을 한 1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쪽에 같이 엔지니어링과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모델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단지 프랑스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과거에 상당히 디자인이 잘 나갔습니다. 이태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게 됐고 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단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디자인을 잘 이끌어난 나라들은 다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지금 부활을 하고 있고 과거의 디자인 영화를 누렸던 국가들도 이러한 연계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융합을 통해서 또 디자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에서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디자인계는 좀 액티브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사일로 조직을 결국에 붕괴하고 아까 GE 사례도 나왔지만 GE의 재결치가 1980년대 초에 회장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사일로 조직을 없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도 많이 나오는 개방형 혁신으로 도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주도를 해서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수도 있고 또 개방형 혁신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디자인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디자인계 내에서의 좀 네트워크, 또 협업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이 또 좀 개선이 되고 또 디자인계가 서로 연계를 해서 꼭 중소기업뿐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계는 하나하나, 디자인기업도 하나하나 작지만 이것이 뭉칠 때는 대기업에도 아웃소싱을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을 다시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OECD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OECD 세미나는 뭐냐면 앞으로 세계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기에서 나왔던 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OECD에서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두 번째 강조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고 거기에는 또 디자인이 상당히 강조가 될 것이다. 이게 유럽의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지금 못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디자인계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계도 성장을 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약을 하면 결국은 G5의 모든 국가들이 다시 성장을 할 때에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융합이 매체가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는 중소기업과 디자인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달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의 그레노블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인데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대덕 연구단지 같은 동네인데 그 최첨단의 연구단지 안에 그 모든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데에 디자인 중심의 아이디어 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걸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 100평쯤 되는 공간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2주 전에 저희가 패스포트를 보내서 저희들 이 신분을 다 클리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실은 뭐 저는 구석구석을 다 보이는 줄 알았더니 그 전시실만 보여주고 왔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 이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기술하고 디자인을 이끌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받고 왔으면서 결국은 이 G5의 마지막 프랑스조차도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계의 지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기반으로 브랜드 회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세영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도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 혁신에서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물고기를 잘 잡아주는 방법에 대한 논의였다면 앞으로는 물고기를 잘 잡는 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화두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강필현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미래 가치 혁신을 위한 디자인의 역량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었는데요. 앞에서도 많은 말씀 주셨지만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유양의 대표님 이제 팬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마인드의 변화, 디자인이 단지 스타일링이 아니라 문제 해결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없이는 사실 단발적인 프로젝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기업은 기술력이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브랜드와 그리고 디자인력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한계점만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산학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기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인상이 남는 부분이 디자인 활용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웃소싱에서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인팀의 프로세스 정착 그리고 내부와 외부 인력들의 협업을 통한 혁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발전 과정을 보자면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로 보여지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의 글로벌 강소기업들, 앞에서도 이제 G5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경영을 어떻게 잘했다, 신산업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켰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사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숨통을 트여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디자인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역할로 봤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자체가 디자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보면 일회성인 디자인 프로젝트 위주가 아니라 아마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자이너를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디자인 조직을 세팅하고 싶은데 디렉터 뽑기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어떤가요? 디자이너들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혹은 에이전시 혹은 프리랜서 간의 아주 제한적인 선택상에서 많이들 헤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매칭시켜주는 것도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던 중에 디자인 코칭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디자인 외주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노무 컨설팅이나 회계 컨설팅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이간제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코칭하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험 혹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런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사실 디자인 얼마면 할 수 있어? 라는 질문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혹은 작은 규모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와 기관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혁신을 위한 디자인이라면 사실은 기업 모두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단 디자인 부서 그리고 CEO의 것만이 아닙니다. 가끔 보시면 대기업에서는 워낙에 디자인 교육들 많이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CEO들의 교양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남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단발성의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코칭과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CEO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직원들이 디자인 상식 혹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가 진단을 해주고 장기적인 코칭 사업을 해주고 또한 코칭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코칭이 끝난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중소기업에서 내부의 디자인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아직 소수의 인력으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디자인 컨설턴트로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많은 효과들을 접했었고요. 그리고 또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듯이 저희의 힘만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고 융합하기도 어렵고 이런 코디네이션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결해 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협업 그리고 코칭 그리고 단순히 디자인이 스타일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노베이션의 수단이다. 그걸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신 이제 패널 분들하고 발표하신 두 분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크게는 이제 디자인계 내부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디자이너들이 기업에 가서 도움을 줄 때도 기술과 디자인의 어떤 그 관점의 차이에 따르는 소통의 문제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계 내부에서 내부끼리 어떤 결속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과당 경쟁 이런 거 있어서 요새 워낙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일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덤핑해서 들어가서 뭐 일을 거절해 주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왜 디자인계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보는데 또 저는 저 자체가 워낙 공과대학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공학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부에서 큰 거 딸 때는 다 뭉쳐서 따고요. 딴 다음에 나눠갖고 나눠 싸웁니다. 근데 디자인계는 내려오기 전부터 서로 자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이 과정을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학생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 교수들은 취업만 된다 그러면 저희 영어도 패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요새 본격적인 세일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계 내부의 이슈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주로 토론할 문제들은 디자인계 내부의 문제보다는 실제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 7년쯤 됐나요? 이일기 원장님이 계실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마트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할 때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국내 모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는데 돈도 많이 주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자기 디자이너를 여기에 파견해서 일을 좀 제대로 좀 훈련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교육해야 된다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오고 나중에 장급은 다 줬는데 그 다음에 오리무중으로 끝나고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료니 뭐 이런 거 다 복사하고 그러고 가서 그 프로세스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회사는 악소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굿그립이라고 하는 데를 199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계속 해서 그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 감자 깎는 거 하나로 시작한 게 지금 무려 300개 이상의 프로덕트 익스펜션을 한 그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3개월만 일을 하고 끝나는 거에 대해서 전체 한국을 도매금으로 넘겨서 저희들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굉장히 창피한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은 없는지 혹시 뭐
우리 강단장님이나 조혜선 교수님, 아니면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세병 사장님 가셨나요? 여기 계시네요. 유 사장님은 장기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유 사장님 혹시 뭐 나름 굉장히 장기적으로 디자인 회사들이랑 일을 하고 계신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앉아 계신데 한번 제가 마이크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질문하시죠. 김상옥 대표님, 그 교육 받으시고 CEO들이 얼마나 몇 %나 사장님처럼 변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는 한 1년 지났는데 그 모임에 아주 소수 인원만 빼놓고 한 30여 분이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서로 탐방해 가면서 그런 아이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디자인에 관련돼서 회사 오신 분이 한 60% 정도 되고 40%는 저처럼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데 한 20% 빼놓고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감축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조업체 대표로서 나름 디자인 경영을 좀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대표님 말씀 들어줘요.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경영가들이 변하는 것이다는데 저 그 동의를 하고 정책도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거잖아요. 스스로 돈 내 교육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일 쉬운 작업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양 박사님 저기 G5들이 막 떠면서 지금 저는 오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던 핵심은 저희는 디자인 경영을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로 하면 한국인 작은 기업 치고는 열심히 한다인데 이제 그걸 벗어나는 게 힘듭니다. 말하자면 아주 좀 고급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시장 조사라든가 세계적인 트렌드 파악이라든가 혹은 이제 요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막 시작해서 디자인을 시작해야 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의 마인드의 중견기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업체들을 돕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데는 산업연구원에서도 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고 복합적이고 융결합되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이크를 나 교수님들 지적하신 걸 보면 나름 디자인 경영을 오래 했다는 건데 저희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디자인 회사 사람들 저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김영세 디자이너가 모기업에 디자인을 했는데 저희 업계입니다. 저희하고 했으면 대성공을 했을 텐데 그 회사는 저희보다 외형으로 10배쯤 큰 회사인데 디자인에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춤을 출 때 리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품 저희가 제일 잘하는데 디자인 회사 본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추냐 따라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그러다 보니 디자인 회사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왜? 사람이 좋았어 혹은 재미있어서 이런 것도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덕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얄티 제도를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됩니다. 사실 지난 한 7, 8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로얄티 제도를 러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상호 신뢰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회사는 저희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 혹은 문 닫지 않을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디자이너들이 계속 러닝해서 우리 제품을 지원해 준다는 이 신념이 있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첫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기술 투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신념을 시키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좀 이해하고 디자인 이 문화를 좀 알면 협력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이양훈 판사님 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아이디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일본을 그동안에 못 다닌 이유가 일본 기업들한테 보면 안 보여줍니다. 기업 공장들을 안 보여주는 게 일본 불분율인데 이번에는 덴소도 업체를 많이 보여주게 돼서 갔다 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동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협업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간의 협력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2002년에 지원을 받아서 한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협업 모델이라는 거를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법제화를 했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신협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팔로우업을 안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신협업법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신협업법은 뭐냐? 처음에 기업이 원하는 건 R&D입니다. 그럼 R&D를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 디자인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브랜드를 또 할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에 가면 우리 뭐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일본은 3억 엔까지 줍니다. 기업한테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기업한테는 3천만 엔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3천만 엔을 줘갖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게 지금 10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 단계에 가.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걸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캐릭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해외로 또 일본 기업들은 제토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고 과거부터 100년 이상의 해외 시장 개척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밀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지금 무슨 우리 국내에서 착시 현상이 나느냐. 최근에 엔저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수출이 안 늘어나지? 이거는 우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해외에 다 나가서 해외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지난 한 20년 동안에 생산기지가 해외로 전부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규슈 쪽을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다시 규슈에 큰 직접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본 근로자들하고 다 협업을 하는데 뭐냐? 첫째가 임금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뭐 임금 수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다시 디자인 쪽,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쪽하고 그러한 스타일링 쪽을 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소재도 지금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일본 소재가 워낙 발전해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는 거 알루미늄 안 된다. 티타늄 안 된다. 일본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것이 과연 이제 일본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죠. 일본은 언젠가 또 일어날 것이다. 2차 세계는 해망하고 일본은 일어난다 했는데 또 결국에 버블이 붕괴되거나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제가 갖다 느낀 겁니다. 근데 그 신협업법이라는 게 우리도 유사한 법을 1년 전에 만들어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모델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이게 기본 모델이니까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림 4개 그려준 걸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한 조금의 그 우리가 유연성이 부족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상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에 그러한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윤식 대표님 말씀은 결국 이제 그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그냥 한번 일을 해주고 빠진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본적인 비용을 받더라도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원인 로열티를 받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회사가 내년에 망하면 나 돈 다 띄이는데 이 디자인 회사도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그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뢰를 가지고 원인 로열티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은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손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드시네요. 네. 한번 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김준성 월드뉴스의 정치부장입니다. 제가 강필현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소위 말해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임금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에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을 해놨는데 대기업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근무하는 회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디자이너 역량 중심으로 계층화해가지고 종합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에서 평생 동안 있더라도 자신의 역량의 값어치를 충분히 보수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루이비통이나 이런 회사들의 경우 디자이너의 보수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3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창세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을 내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때 기본 보수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를 계속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양구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 중에 직업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소기업들의 기능 전수가 그 자식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그 기능 전수가 돼야만이 다시금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자식에게 자기의 직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실제로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직업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쳐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국회의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능 전수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3, 4년이 걸리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법안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문 중에서 먼저 우리 강필현 당장님께서 답해 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지적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급하게 주요 6개의 지원책의 어떤 도메인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자인 공정거래에 대한 6번째 도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디자인 대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인 디자이너들부터 시작해서 연도별 역량에 따라서 대가의 기준을 좀 준비할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임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갖고 창출하는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로이비통과 스티리언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분히 어떤 성과가 검증된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 어떤 조직의 어떤 대가를 공유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대가 기준이라는 것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떤 최소 대가 기준에 대한 통해서 최소한 디자이너들의 피해를 안 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디자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준비해서 올해 말부터는 함께 확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조경태 의원께서 한번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 하셔도 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조 의원님.